네, 그리스가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사실상 디폴트, 이른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흘 뒤 있을 국민투표가 사실상 그리스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을 낙관적으로 봤던 우리 정부 역시 이 가뜩이나 메르스 가뭄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 사태로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됐습니다. 혼돈에 빠진 신들의 나라, 그리스 디폴트 사태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국 IMF에 진 부채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투표 어떤 걸 찬반 의견을 묻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7월 5일 날 예정이 잡혀 있는데요. 네. 그 추가 협상안을 또 채권단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이제 긴축안을 조건으로 내걸었었고요. 뭐 네. 세율 인상이라든가 연금 삭감이라든가 그 대가로 또 한 번의 구제 금융을 주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서 이거를 치프라스 총리가 내가 결정을 안 하겠다. 우리 그리스 국민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이제 국민투표안이 된 거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이 협상안에 긴축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찬성안을 던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에 따르되 돈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이제 X 표시, 반대 표시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이때부터야 일어나게 될 파급 효과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마 큰 충격이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97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IMF 환란 사태 때 이제 금모으기도 하고 IMF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긴축안에 그렇죠. 대해서 개혁안에 네.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서 조기 졸업을 했는데 네. 그리스 국민들은 왜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요번에 이제 어제죠. 6월 30일자로 이 만기 도래했던 돈이 이제 15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천억. 그러니까 그렇죠. 채 2조 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상 디폴트가 된 거거든요. 이걸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만에 한국에 이런 일이 닥쳤으면은 한국 국민들 아마도 이제 다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 2조 원 갚았다라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는 금을 모아서 뭐 진짜 달러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제가 더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경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한데 네. 경제난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재정위기라는 게 불거진 게 2009년. 그러니까 그때 네. 국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 이제 이자도 못 낸다라는 게. 그다음에 2010년에는 이미 그때 디폴트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500억 유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조 원을 받게 되는데 네. 이미 그때도 빚을 한 80% 탕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뭐 제조업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광과 그나마 산업이 있다는 게 이제 조선 선박 쪽인데 네. 그걸로는 지금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긴축대로 하면 경제는 안 살고 그러니까 5년간을 그냥 최초에 받았던 돈 한 300조 원을 까먹으면서 일종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시기를 부결이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우리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르헨티나도 디폴트가 났지만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리스만 놓고 보면은 우리랑은 별 영향도 없고요. 네. 뭐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교육도가. 예. 그러니까 그리스 디폴트 자체로는 별로 두렵지도 않고 충격도 없고 금융시장 영향도 없는데 그리스가 디폴트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지게 돼서 우리는 유로존에 못 있겠다. 즉 우리나라는 유로화 안 쓸래. 우린 옛날 통화 드라크마화를 발행하면서 우리끼리 살래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라는 세계 2대 결제 통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달러 다음에 그다음 유로화 아닙니까? 네.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그리스만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로존을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뭐 스페인도 나간다고 하고 이탈리아도 나간다고 하고 심지어 네. 프랑스도 나가서 우리도 옛날 프랑스래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럼 유로존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촉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스 국민들이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제 7월 5일에 많이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그리스 사태가 독일과 그리스의 결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IMF도 있고 유로존은 그러니까 ECB라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투자를 했고 유로에서도 같이 구제금융을 줬는데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일이 거의 모든 돈을 그리스에게 빌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이 유로존을 이끄는 원톱, 가장 뭐 에이스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떤 식으로든 큰형님처럼 이걸 지키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리스가 계속 딴지를 걸고 반대를 걸기 때문에 그리스 입장에서는 한 번은 막 채찍질을 해서 혹독하게도 했다가 네. 한 번은 달래기도 했다가 어쨌든 그리스와 독일의 기싸움이 펼쳐지는 이유가 역시 독일이 큰형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7월 5일 날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마 금융시장이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월요일 날 개장 증시, 아시아 증시부터 제가 보기엔 뭐 대폭락 양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사전 설문조사 좀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국면 이제 상당수는 그 채권단의 긴축 프로그램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오, 구제금융을 다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곧 이제 유럽 증시 열리고 속보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일각에서는 제가 오전에 받았던 뭐 이런 정보에서는 국민투표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무산시키는 쪽으로 그나마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투표를 안 하고 다시 치프라스 총리, 그리스 총리와 채권단이 협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국민투표 가면은 국민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 전에 좀 없애서 협상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네. 자,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경은요, 금리 인하보다는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근데 추경에 항상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 15조 원 예상하고 있을 때 네. 20조 원 정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선제적으로 빨리 해줘 할 때 미리 딱 갖다 줘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회 나오는 반응으로는 한 15조 원 규모의 20일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글쎄 일단 20일 날 처리가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도 해드렸지만 7개월째 이제 0%대 소비자 물가가 묶여 있다고 하는데 네. 물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체감 물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0.7% 나오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농수산물만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농축산물이 4% 이상 인플레가 나왔고요. 네. 상당하거든요. 4% 인플레라는 게. 그렇죠. 품목별로 보면은 뭐 배추, 양파 이런 것들은 2배가량, 예, 90%, 90%, 80% 가까이 이제 예. 가격이 올랐는데 네. 저는 실은 요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고는 약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공공요금 올랐고 농축산물 가격 올랐는데 네. 지금 그나마 0% 유지하는 게 국제유가 잡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중국이 막 지금 부양정책 쓰니까 네. 국제유가가 혹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 우리가 저물가 뭐 디플레 걱정을 하지만 이게 지금 국제유가 때문에 왜곡된 거거든요. 한순간 저는 디플레가 아니라 실은 인플레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좀 우리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도 국제유가는 정말 유심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보니까는 그 수출액과 수입액이 6개월 연속 동반 하락을 했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뭐 불황형 뭐 이런 흑자죠. 것도 얘기 있어요. 예. 그런 예. 것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는 워낙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안 좋은데 버텼던 게 수출이거든요. 네. 근데 수출은 또 참 우리의 뭐 얄미운 적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이제 엔저 때문에 네. 거의 5개월, 6개월째 뭐 절대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건 내수를 다시 부양하든 수출을 다시 살리든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메르스가 정말 희망적으로 7월 네. 25일 날 종식 선언을 좀 하고요. 네. 그 전에 빨리 추경을 풀어가지고 예. 급한 불이라도 뭐 관광 쪽이라든가 지금 가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농가 쪽에 돈을 뭐 직격탄으로 쭉쭉쭉 뿌려가지고 그나마 7월 내에 내수 쪽은 다시 한번 부양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2%, 3% 성장할 수 있는 필연적인 존재 조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 조금 전에 기사도 전해드렸지만 이달 말 안에 종식 선언,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정부 당국의 답답한 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쐈을 때도 5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고 여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확진자가 안 나고 종식이 돼도 왜 이렇게 경제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공장을 쉽게 생각하면은요, 예. 가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면 예열 기간이 필요하고 뜸을 들여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관광객 같은 경우에 벌써 15만 명 이상 이제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7월 25일까지 아마 뭐 요코들도 그리고 지켜볼 겁니다. 예. 근데 7월 25일 날 종식 선언 됐어. 그러면은 7월 26일 날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예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7월까지도 같이
뭐 속된 말로 버려야 된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6, 7월은 아예 좀 묻어두고 그나마 이제 8월부터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찍고 올라오는 여기에 대한 속도 부분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이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출 자꾸 감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저가 가장 엔저? 크죠. 예, 일본이랑 워낙 교집합이 많은데 일본이 엔저를 무기로 쭉쭉쭉 치고 나가니까 좀 자동차도 굉장히 힘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가 항상 10% 이상이었거든요. 점유율이 9%로 깨졌다고 하고 전자 쪽도 실제 우리도 강하지만 일본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가 쭉쭉 밀리니까 뭐 투톱이 밀리니까 당연히 수출도 역시 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저라는 게 또 극복해야 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 엔저가 이제 아베노믹스의 또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금리 인하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국은행이 아마도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노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해외 펀드 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좀 달러를 좀 밖으로 좀 투자해. 워낙 우리가 달러가 많아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좀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구사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일본은 이제 어쨌든 5대 결제 통화니까 막 찍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원화를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원화는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 정도 발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유도해도 엔저보다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메르스 사태 종식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태는 뭐 7월 또 말에 또 4조 원의 또 결제 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국면인 것 같은데 어느 시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세요? 7월이 관건인 것 같아요. 7월이요? 네, 일단 국민투표 봐서 그리스 대외 악재라도 좀 빨리 해결을 떨고 나서 이제 7월 내에 메르스를 잡고 그 다음에 척척산중이 뭐냐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또 올 하반기 최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상할 것을 내비치고 그렇죠. 있어요. 뭐 올릴 게 거의 확실한데 첩첩산중 아닙니까? 그래도 한 봉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리스 잡고 메르스 잡고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추경의 힘을 받쳐서 하반기에는 달려보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상황을 일단은 기대해 볼 텐데 글쎄요, 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도 뭐 국제 유가도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몇 개인지 하니까 우리가 사실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체감은 좀 안 되고 있지만 좀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파급 효과를 좀 모르거든요. 자, 좋은 소식 좀 전달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